안녕하세요. 수업을 시작을 해봅시다.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자, 목요일에는 우리 확률과 통계를 할 거고요. 확률과 통계 중에서도 좀 간단한 내용들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확률론이나 이런 그 수학적인 내용들도 다룰 수 있긴 한데 사실 거기까지 다루면은 뭐 좋긴 하죠. 근데 그렇게까지 다루는 게 목적은 아니라서 저희가 이 강의에서는 좀 간단하게 그 확률론, 확률비 통계에 대해서 다룰 수만 있으면 되는 걸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 자료는 스터디 그룹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기도 한데요. 강의 자료를 가져왔어요. MIT에서 그 오픈 코스웍으로 열려 있는 강의 자료를 가져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 뭐 약간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적인 내용들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게 많을 텐데 영어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점, 그 정도만 차이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나중에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는 뭐 여기 1805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얘네들 MIT에서 쓰는 학습 언어 같은 거라서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probability랑 statistics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 그래서 확률이랑 statistics, 통계학이랑 대체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확률이랑 통계학의 차이가 뭐가 있냐고 한다면은 둘 다 랜덤 프로세스에 관련된 거긴 해요. 잠시만요.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 랜덤 베리어블로 일어나는 무작위적인 프로세스들을 얘기하는 건데 잠시만요. 네. 네. 둘 다 랜덤 프로세스에 관련된 거긴 하지만 그 접근 방식이랑 목표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로지컬리 셀프 컨테인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논리적으로 자체적으로 완결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이거 probabilit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다른 함수랑 이런 거랑 비슷하게 연산적으로 닫혀 있음을 굉장히 중요시 다루는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산적으로 닫혀 있는 수 체계를 얘기하는 게 그 확률이에요. 좀 디테일하게 가면은 이 수 체계가 뭐고 뭐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뭐 우리 실수 체계에서 덧셈 같은 연산이 닫혀 있는 것처럼 얘기를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뭐 샘플 스페이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안 갈 거라는 얘기를 아까 드렸던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probability 확률 쪽에서는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도입을 하고요. 그 방법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의 답을 찾아내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그러니까 사건이죠. 사건 혹은 이벤트라고 하는 게 일어날 확률을 구해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량적으로 딱 값을 측정해서 아웃풋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게 확률에 대한 문제입니다.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책에 이 수학에 가깝다고 한다면은 통계학은 약간 기술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통계학 전공도 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통계학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아니니까 수학에서 응용 분야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메시어, 그러니까 더 복잡하고 좀 더럽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숫자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수학이에요. probability 같은 경우는 수학에 해당하는 답을 찾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 statistics 같은 경우는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요. 있는 결과물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게 이 statistics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야구나 축구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선수들 스탯 같은 거 뭐 이렇게 통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사이트 가가지고 보면서 어떤 선수가 얼마나 잘했고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스태티스틱스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나온 결과물들이 있고요.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거는 결과를 제공하진 않습니다. 정답을 제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는 거는 probability, 수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해석에 대한 내용은 statistics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뭐 어떤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선수가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엄밀한 얘기에서 의미하면은 틀렸습니다. 그냥 그럴 비율이 높은 거지 확률이랑 비율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일어난 이벤트들의 비율은 그런 이벤트들이 많았지만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확률을 얘기하려면 그거에 기저에 깔려 있는 이론이 필요합니다. 확률은 정답을 찾는 문제고요. 이 스태티스틱스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해석을 제공하는 일이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강의 자료에서 몇 가지 그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티베이팅 이샘플, 뭐 컨셉 퀘스천, 보드 퀘스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모티베이팅 이샘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러니까 이샘플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어떤 예시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아, 컨셉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문제들로 어, 네, 문제들로 질문을 던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은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보드 퀘스천이라고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보드 퀘스천은 약간의 생각이 필요한 문제들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는 얘네들이 강의한 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각각에서 답들은 조금 얘기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robability랑 그 statistics에서 얘기할 때 그 경우의 수, 카운팅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말로 경우의 수를 의미합니다. 경우의 수 측정하는 거를 우리가 카운팅 예제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페어 코인, 그러니까 동전 중에서 좀그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 동전을 던졌을 때, 세 번 던졌을 때, 세 번 던졌을 때 헤드, 윗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라고 하는 게 된다면은 이거는 스태티스틱스가 아니라 프로바빌리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직접 계산해서 구할 수 있는 녀석일 때 우리가 그거를 프로바빌리티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페어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헤드가 나올 확률,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테일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앞면이 한 번만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겠죠.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probability가 되는 거고요. statistics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번을 던졌다. 100번을 던졌는데 그중에 50번이 뭐 앞면이 나왔다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그럼 평균적으로 이것들이 저기 앞면이 나올 확률 샘플 표본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스태티스틱스에서 해석하는 측면이 되는 겁니다. 네. 다른 예시로는 포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포커에서 우리가 뭐 수싸움, 그 카드 덱 5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카드 덱에서 우리가 이런 숫자들이 있고요. 2부터 JQK랑 에이스까지 있는 이런 숫자들이 있고 4개의 서로 다른 문양들이 있죠. 요것들 이용해서 우리가 수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게임을 이기는 룰들이 있고 그거에서 수싸움을 해서 우리가 뭐 원페어는 뭐 같은 랭크의 카드 2장과 다른 랭크 카드의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를 규칙을 알고 있으면은 이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카드의 개수, 카드의 종류랑 그런 나를 이길 수 있는 어떤 원페어인지 투페어인지에 대한 확률 값들을 직접 계산해서 우리가 승률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포커 같은 거에서 우리가 확률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확률, 그러니까 포커에서의 확률 문제를 조금 계산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 페어 핸드, 그러니까 두 개의 카드가 그러니까 포커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같은 카드, 같은 저기 카드가 2장이 있으면 우리가 원페어라고 얘기를 하죠. 같은 숫자의 카드가 2장이 있으면 우리가 원페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페어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려고 한다면은 포커에서 우리 이런 카드 덱에서는 요 4개의 문양이랑 숫자들을 다 고려해서 원페어가 나올 확률들을 직접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페어 핸드가 같은 랭크 카드 2장과 다른 랭크 카드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페어가 한 개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3, 뭐 하트 있고 4 뭐 다이아몬드 있고 4 스페이드 있고 했을 때 그 나머지 2장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 우리가 원페어라고 하는 이 최종적으로 나온 요게 원페어라고 하는 게 유지가 되려면은 여기에 3이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죠? 에이스나 2라고 하는 것도 에이스나 이는 들어가도 되나? 뭐 만들어지는 게 없나? 저도 이제 카드 족보를 잘 모르는데, 어, 어쨌든 이제 4라고 하는 거나 3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가 3장이 돼도 안 되고 2장만 있어야 되고요. 동일한 카드가.
그리고 3이라고 하는 카드가 들어오면은 투페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투페어가 아니라 원페어만 갖고 있으려고 한다면은 확률적으로 여기에 어떤 녀석들이 가능한지, 어떤 녀석들이 불가능한지를 통해서 우리가 원페어를 가지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확률에서 다루는 답이 있다는 거의 의미예요. 뭐 다른 예제로는 그 세트가 집합이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집합으로 구분해가지고 이런 확률 문제를 풀기도 하는데요. 이 뉴잉글랜드에서 오래된 규칙 중에 하나가 알이 들어가는 달에는 여기 조개류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달 이름에 영어로 되어 있는 달 이름에 알이 들어가 있는 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있는 알 이렇게 되어 있는 집합이 그 달들을 표현한 거예요. 뭐 1월, 2월, 3월, 4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 달들에는 전부 다 알이 들어가고요. 알이 안 들어가는 달, 그러니까 알의 여집합, 이거 집합에다 C 달아주면 여집합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총 12개의 알이 있는데 이 알이 들어가는 달의 여집합을 구해보면은 준, 줄라이, 어거스트 이렇게 6, 7, 8월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엄청난 의미가 있어가지고 알을 기피해라 이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여름일 때 조개를 먹으면 좀 병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이라고 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그런 뭐 그런 규칙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규칙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확률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이라고 하는 집합은 R, 그러니까 스몰 R이라고 하는 게 그 달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달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L이라고 하는 집합은 달 중에서 31일까지 있는 달들이 있겠죠. 이 달들의 집합을 우리가 임의의 집합을 두 개를 만들어요. R이 들어있는 집합이랑 달의 날짜가 31일까지 있는 집합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을 만든 다음에 그 두 개의 집합의 그러니까 뭐죠 이거? 이거 뭐라고 부르죠? 교집합. 고마워요. 교집합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네 개의 집합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어, 이 확률적인 내용들을 언어에서 집합의 문제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에서 우리가 가능한 모든 이벤트들이 있고요. 가능한 모든 사건들이 있고요. 우리 이 예시에서는 지금 달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의 사건들이 가능한 거죠. 12개의 사건들을 집합으로 쓰고요. 집합을 이용해서 뭐 집합의 교집합이나 합집합이나 이런 연산들을 이용해서 확률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집합을 이용해서 집합 세트, 영어로는 세트라고 쓰는 이 집합을 이용해서 확률을 표현할 수 있고요. 교집합이나 합집합 같은 연산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합에서 쓰던 연산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보다 중요하게 이런 집합을 통해서 확률 표현하는 거, 교집합과 합집합을 통해서 확률을 연산할 수 있다는 거에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거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확률 및 통계 쪽을 보다 보면은 증명하는 부분에서 언어를 통해 가지고 증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교집합 같은 거 표현할 때 뭐 A랑 B의 교집합이다라고 하면은 A가 일어날 확률을 언어로 쓰고요. 말로 풀어 쓰고 B가 일어날 확률을 말로 풀어 쓴 다음에 이제 그 증명할 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확률 쪽에서는 언어로 풀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게 모든 이거 좀 나중에 예제로 나올 것 같긴 한데, 모든 i에 대해서, 그러니까 i 인덱스가 증가할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가 달라진다고 했을 때, 모든 i에 대해서 일어날 확률, a라고 하는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이 모든 i에 대해서 뭐 얼마다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쓴다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이벤트에서 모든 좀 용어를 안 쓰고 설명하려니까 복잡하네요. 우리가 이벤트가 일어날 때 이벤트가 일어나는 그 한 번 이벤트가 일어나는 걸 트라이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퍼스트 트라이얼, 세컨드 트라이얼 이렇게 얘기하는 트라이얼. 그러니까 한 번의 시도에서 우리가 한 번의 이벤트가 나와요. 첫 번째 이벤트가 나오고요. 세컨드 트라이얼에서 두 번째 이벤트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벤트들이 여러 번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모든 이벤트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 사건이 있다. 이벤트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집합이라고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모든 이벤트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집합의 표현을 써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제가 그냥 지금 말로 얘기한 것처럼 모든 트라이얼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벤트,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벤트 이런 식으로 말로 풀어서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확률에서는 증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집합을 통해서 표현하는 게 수학적으로는 되게 타당해 보이지만 그게 언어랑 차이가 없으면은 언어로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어로 바꿔 썼을 때 이제 트리비얼 하면, 그러니까 이게 틀리지 않고 너무 명확하게 사실이라는 게 밝혀져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증명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확률을 얘기할 때 이벤트들에 대해서 집합으로 쓰기도 하고요. 집합으로부터 언어로 다시 가져오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R이 들어있는 달이랑 31일까지 있는 달들을 합쳐서 그 교집합 중에서 어떤 그 교집합을 이용해서 전체 달 중에 31일까지 있고 R이 들어가는 달을 구해라라고 하면 동시에 들어가는 달일 확률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런 언어를 통해서 쓸 수도 있고 이런 집합을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런 식으로 말로 풀어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거는 이런 그림이나 수식으로 쓰는 거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달,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체 S라고 하는 집합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더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L이라고 하는 집합은 요 원에 해당하고 R이라고 하는 집합은 요 원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거의 합집합은 이 두 개의 원의 합집합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교집합은 중간에 겹치는 부분 어떤 하나의 여집합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이 L-R은 디퍼런스라고 부르고 차집합이라고 쓰죠. 차집합이라고 부르는 디퍼런스라고 하는 집합은 저런 식으로 이 집합 중에서 이 다른 집합에 해당하는 것들을 빼주면 됩니다. 여기는 겹치지 않으니까 무시하고요. 이 L이라고 하는 집합 안에 있는 이 친구를 이 부분을 빼주게 되는 게 차집합이죠.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주의할 점은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옛날 오래된 책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슬래시 써가지고 표현하기도 하니까 잘 알아두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집합에 대해서 연산을 결국에는 보게 될 거예요. 확률을 모든 사건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결국에 집합으로 표현하게 언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을 말로 표현하면은 다시 말해서 그거를 집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집합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그 집합으로 되어 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연산을 어, 말로 되어 있는 연산을 다시 집합의 연산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S라고 하는 집합에 있는 스몰 s, T라고 하는 집합에 있는 스몰 t가 있을 때 그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페어, 이렇게 그 두 개의 짝으로 묶어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S라고 하는 집합과 T라고 하는 집합의 곱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S라고 하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그 이벤트들이 있어요. S에 해당하는 이벤트들이 있고요. T에 해당하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개의 달이 있으면은 S에 해당하는 달들은 어떤 R이 들어가 있는 달, T에 해당하는 달들은 31일까지 있는 달. 그랬을 때 우리가 이 S랑 T라고 하는 걸 곱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S에 있는 거랑 T에 있는 게 동시에 일어날 이벤트들의 전체 조합을 얘기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S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L이랑 R이구나. 여기 L이랑 R로 되어 있는 것들 보시면은 여기 1월, 3월, 5월, 7월, 8월, 10월, 12월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는 R에 해당하는 거, 즉 R이 들어있는 달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3월, 4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달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S랑 T의 곱셈으로 표현합니다. 네. S랑 T에 대한 곱셈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R과
아, 음. 음. 이 L과 R이 지금 여기에서는 같은 S라고 하는 집합의 부분집합으로서 나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부분집합으로서 나왔는데 반드시 부분집합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게 R이 들어있는 달이고 뭐 이거는 달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코인 토스, 코인을 던졌을 때 앞면, 뒷면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완전히 상관없는 두 개, 그러니까 부분 집합에 해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둘을 포함하는 어떤 집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연산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이벤트들의 조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랑 T를 곱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이벤트들은 전체적으로 S에 대한 사이즈랑 T에 대한 사이즈가 곱해진 것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어떤 집합의 사이즈를 표현할 때는요, 집합의 크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집합의 크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떤 집합에다가 이런 절대값 기호를 달아주게 되고요. 집합의 크기라는 거는 그 집합 내에 원소의 개수를 다 세주면은 그 집합의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코인 던졌을 때 앞과 뒷면이 나오는 요 이벤트들이 헤드랑 테일이라고 들어있는 요 집합이 있을 거고요. S 같은 경우에는 아까 1월부터 몇 월까지 있었죠? 12월까지 있었나요? 이렇게 들어있는 R이 들어있는 달들이 있을 때 우리가 두 이벤트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들이 가능한 이벤트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R이 들어있는 달에 코인 토스를 해요. R이 들어있는 달에 코인 토스를 한다고 했을 때 코인 토스를 했을 때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1월이고 1월에 코인 토스를 했을 때 헤드가 나온 경우, 1월이고 코인 토스를 했을 때 테일이 나온 경우, 그리고 2월일 때 헤드가 나온 경우, 2월일 때 테일이 나온 경우, 이런 식으로 전체 가능한 이벤트들을 다 적어주게 되면은 이 R이 들어있는 달들에 대한 개수, 그리고 헤드랑 테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헤드랑 테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벤트의 동류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 두 이벤트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이벤트의 개수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쓰면은 S라고 하는 것도 이벤트의 집합이 있고요. T라고 하는 이벤트의 집합이 있을 때 이 둘을 곱한다고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S랑 T의 가능한 모든 조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1, 2, 3, 뭐 예를 들면은 좀 더 간단하게 주사위 던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사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수 했을 때 여기는 1, 2, 3, 4, 5, 6까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동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이벤트 사건이 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헤드랑 테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S랑 T를 곱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주사위 던지고 동전 던지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건의 집합, 눈의 수에 대한 집합.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쓰게 되면은 1이 나오고 헤드가 나온 경우, 1이 나오고 테일이 나온 경우, 2가 나오고 헤드가 나온 경우, 2가 나오고 테일이 나온 경우,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곱해주게 되는 건데, 그게 이 곱셈으로 표현이 된다. 그 개수는 이 S에서 가능한 경우의 수랑 T에서 가능한 경우의 수, 그 원소의 개수를 곱해주면은 전체 가능한 이벤트들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확률에서 우리가 수학 연산을 다룬다는 거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론에서는 항상 이 집합에서 쓰는 연산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집합에 대한 그 수학적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으셔야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에서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건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집합으로 표현이 많이 되거든요. 집합이랑 요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언어. 그러니까 표현 형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률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말로 설명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가져올 때는 집합으로 쓰는 게 일반적으로 많다는 거고요. 이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는 이 집합으로 써져 있는 표현이랑 언어로 써져 있는 표현을 왔다 갔다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데는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요. 게 여기서 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S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이벤트가 S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특정한 이벤트를 A, 특정한 이벤트들의 집합을 B라고 했을 때, 그거의 교집합도 존재하고요. 뭐 합집합도 존재하고요. 이런 식으로 집합의 관계로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집합의 일반적인 표현형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관계도 성립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랑 B의 합집합에 들어가는 원소의 개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원소의 개수니까 지금 점들 찍혀 있는 것들 개수를 세보면 됩니다. 점들 찍혀 있는 거 보면은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보면은 개수가 나오겠죠. 그게 A의 집합의 개수, 집합에 포함되는 점들의 개수, B에 포함되는 집합, B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되는 점들의 개수, 두 개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에 대한 게 두 번 더해지게 되겠죠. 개수가 두 번 더해지니까 그거 한 번 빼주게 되면은 요게 성립된다. 이거를 유식한 말로는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혹은 포함 배제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집합의 표현으로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수식적으로 집합의 표현으로 수식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어떤 문제들을 또 풀 수 있냐? 이 결국에는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그 뭐 사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은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확률을 배운 적은 다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용어를 통해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용어를 보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밴드가 있다고 쳐보면은, 그러니까 락밴드가 있다고 쳐보면은 락밴드가 이제 몇 명의 보컬이랑 몇 명의 기타 연주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 7명이 노래를 부르고 4명이 기타를 플레이하고 2명은 두 개를 동시에 한다라고 했을 때 몇 명이 밴드에 있냐라고 하는 거 우리 이런 거 그림 그려가지고 풀 수 있겠죠.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림 그려놓고 집합을 뭐 그려놓고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다른 문제로는 예를 들면은 고배 법칙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세 개의 셔츠가 있고 네 개의 팬츠가 있으면은 바지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착장은 총 12개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걸 곱하죠. 서로 독립적인 이벤트들에 대해서 곱해서 이벤트의 개수를 만들 수 있다.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의 개수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고배 법칙입니다. 어, 적으면은 고배 법칙은 서로 독립적인 사건들이 조합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곱셈으로 구한다는 건데, 이거 아까 우리가 집합의 곱셈이랑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초등학교 때 배웠는지 중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관계없는 독립적인 이벤트들을 곱하면은 그게 조합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이벤트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지가 3개가 있고 셔츠가 4개가 있으면은 두 개를 조합해서 입을 수 있는 옷은 12개가 있다는 거 쉽게 알고 있는데 그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냐? 확률 통계에서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냐?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각각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집합으로 쓰고요. 집합의 곱셈을 통해 가지고 그 개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이제는 수학적인 내용으로 쓰겠다라는 게 이 강의에서 그리고 이제 수학을 통해서 확률과 통계를 이해하는 거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뭐 지금 보시기에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요런 그러니까 수학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정의만 보면은 문제를 정의할 때 보면은 개념을 정의할 때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그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배웠던 뭐 연산에서 분배 법칙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칙 연산에서 덧셈 뺄셈에서만 쓰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뭐 공간에서 서양대수학에서 따졌을 때는 어떤 공간에서도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인공신경망 모델이 이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 증명하는 데 갖다가 쓰는 거죠. 그 간단하게는 초등학교 수학 때부터 우리가 대수학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옛날부터 배우던 내용들인데 나중에 가면은 뭐 어떤 공간에서 적분 공간에서의 덧셈 뺄셈 같은 게 정의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어떤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를 판별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것처럼 수학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정의를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가면은 파워풀하게 쓸 수 있는 개념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첫 수업이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이 집합으로 사건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집합으로 표현하고요. 그 중에서 일부를 찾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률들을 계산한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는 조건부 확률 같은 것도 나오고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막 할 텐데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 설명할 때도 다 집합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네, 뭐 다른 예제들 같은 것도 있는데 뭐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DNA 같은 거는 넘어갑시다. 저기 저 수업할 때 그 시험 보면 맨 마지막에 항상 코멘트 달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기 생물 얘기 좀 그만해달라고 하는 코멘트가 있어가지고 한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장 같은 거 구성할 때 문장에 단어가 몇 개가 있으면은 떤 종류, 몇 개의 단어가 만들어질 수 있냐 이런 것들도 집합의 문제로 풀 수가 있겠죠. 이거는 DNA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고요.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조합 문제, 순열 문제, 조합 문제 같은 것들도 확률에서 다루는 토픽이죠.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올림픽에서 5명이 이제 결승에 진출했다고 했으면은, 그러니까 선수 A, B, C, D, E가 있다고 했을 때, A, B, C 순서대로 금운동 받을 수도 있고, 뭐 CBA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떤 방식으로 금은동이 수여되는 방법들이 몇 개가 있냐라는 걸 계산해 볼 수가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세부적으로는 뭘 할 수가 있어요. 뭐 선수 A가 금메달을 받을 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 선수 A가 금메달을 받았을 때 선수 D가 동메달을 받을 확률 혹은 선수 D는 아무것도 못 받을 확률 이런 복잡한 사건들에 대한 확률 값들도 계산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이런 확률들을 쓰고요. 뭐 더 복잡한 것,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아웃핏 예시에서 좀 더 복잡한 예시들은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이제 옷을 봤을 때 셔츠가 검은색이 3개, 뭐 레드가 3개, 그린이 2개, 뭐 긴팔 셔츠는 어쩌고, 스웨터는 어떻고, 이제 팬츠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조건들을 달아주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가 불가능한 이벤트들을 달아주게 되면은 우리가 확률 같은 걸 계산할 때는 전체 가능한 이벤트 중에서 어떤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능한 아웃핏은 12개인데 그 가능한 12개 아웃핏 중에서 첫 번째 셔츠를 입을 확률, 뭐 두 번째 셔츠를 입을 확률, 첫 번째 셔츠를 입고 바지는 두 번째 걸 입을 확률 이런 식으로 그 전체 스페이스에서 특정한 이벤트들의 집합을 계산해서 그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R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스페이스 S의 넓이 분의 이 R에 대한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게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정확히는 여기 있는 원소의 개수에서 원소의 개수를 나눠주는 게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셔츠랑 스웨터랑 팬츠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능한 경우의 개수를 전부 다 계산한 전체 스페이스에서 가능한 이벤트들의 개수를 다 계산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고배 법칙 이용해 가지고 전체 스페이스에서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고요. 어떤 이벤트들이 가능한지를 적어줄 수 있고요.
그것 분에 우리가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이벤트들이 나중에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나는 그린과 레드를 동시에 안 입어. 그린과 레드를 동시에 안 입는다는 거는 이 셔츠에서도 셔츠에서 만약에 레드를 입었으면은 이 스웨터에서 그린을 안 입고요. 셔츠에서 어, 그린을 입었으면은 이 스웨터에서 레드를 안 입는다. 이런 식으로 전체 스페이스에서 아주 일부분에 대해서 뭐 일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일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골라서 그 부분에 대한 확률 값들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되면은 전체 스페이스에서 그 위치를 찾는 게 좀 더 연산적으로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확률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면요. 우리가 셔츠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웨터 그리고 나서 바지를 입는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푸는 방법이 당연히 여러 개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능한 그 이벤트의 개수를 먼저 전체를 구하고요. 그 전체의 개수로부터 조금씩 나눠 들어가는 방식을 쓰는데 어,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프로덕트 곱셈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곱셈 법칙을 쓰기 전에 먼저 이 프로그램을 좀 나누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이냐면은 우리가 전체 개수에 대해서는 그냥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셔츠가 몇 개고 스웨터가 몇 개고 바지가 몇 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개수를 구하는 건 그냥 다 곱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이 조건에 맞는 개수가 몇 개인지를 계산하면은 우리가 전체 분의 이 조건에 맞는 개수로 통해 가지고 그런 아웃핏의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건에 맞는 아웃핏을 입을 확률이라고 하는 걸 계산하면은 전체에 대해서 먼저 계산하고요. 전체 분의 이 조건에 맞는 개수, 이벤트의 개수, 그 집합을 구해서 그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구해서 전체 집합분의 어, 특정 이벤트에 대한 개수를 구해서 우리가 확률값을 계산할 수 있어지는 건데 전체를 구하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다 곱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 8개 있고요. 여기 4개 있고요. 여기 4개 있으니까 그냥 다 곱하면 됩니다. 8 곱하기 4 곱하기 4 하면은 전체 이벤트 가능한 개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이 조건에 맞는 것들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게 남는 거죠. 그 조건에 대한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나눠서 순서대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쪼개가지고 접근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능한 거 셔츠를 먼저 입고 스웨터를 입고 바지를 입는 순서대로 봤을 때 우리가 바지를 입는 건 솔직히 상관없어요. 바지 입는 거는 그냥 가능한 모든 이벤트들 다른 거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맨 마지막에는 다 4를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앞쪽에서 셔츠가 레드인 거는 총 세 종류가 있었죠. 그리고 셔츠가 블랙일 때 세 종류가 있었고요. 그린일 때 두 종류가 있었어요. 이렇게 나눠놔요. 나눠놓고 자, 우리가 이런 전체 공간이 있으면은 셔츠가 레드일 때, 셔츠가 블루일 때, 셔츠가 그린일 때 이 세 종류로 전체 집합을 일단 쪼개 놓고요. 쪼개 놓은 상황에서 조건에 맞는 것들, 가능한 모든 것들을 구해주면 됩니다. 레드라고 한다면은 그린은 논외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셔츠로 레드라는 거를 선택했을 때 지금 집합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레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선택했을 때 셔츠를 레드로 입은 순간 우리가 그린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가능한 스웨터의 개수는 뭐예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셔츠로 레드를 선택하면 3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셔츠로 블랙을 선택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색깔을 입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4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셔츠로 그린을 선택했으면은 두 개만 가능해요. 이제 레드는 불가능해졌으니까 셔츠로 그린을 선택했으면 레드가 불가능하고 블랙이나 그린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2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능한 이벤트들에 대해서 쪼개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 요 이벤트의 개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요 이벤트의 개수는 3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는 거고요. 요 이벤트는 2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쪼개서 접근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능한 아웃핏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집니다. 그럼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전체 아웃핏의 개수는 얼마나 그랬어요? 8 곱하기 4 곱하기 4라 그랬죠? 8 곱하기 4 곱하기 4분의 지금 가능한 전체 아웃핏 개수 100개로
구하게 되면은 내가 이런 아웃핏을 조건에 맞는 아웃핏이 선택될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순서에 따라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퍼뮤테이션. 퍼뮤테이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순서를 신경 쓰는 방식의 접근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어, 라이닝 띵스, 그러니까 사물들을 줄 세운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A랑 B랑 C라고 하는 사물들이 순서대로 줄 세운다고 했을 때 우리가 순서대로 줄 세우는 방법들을 뭐 한국어로는 퍼뮤테이션이 아니라 순열이라고 얘기하죠. 순열이라고 얘기하는 요 방식대로 우리가 구현을 하게 되면은 A, B, C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어떤 순서대로 구성이 될 거냐 가능한 모든 개수를 계산해 보면은 우리가 저기 A, B, C, C, A, B 해가지고 총 6개의 퍼뮤테이션이 가능하거든요. 이 A, B, C를 가지고. 이 A, B, C를 가지고 가능한 6개의 퍼뮤테이션 중에 2개가 이렇게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A, B, C, D 4개가 있는 상황에서 2개를 순서대로 놨을 때 A, D, D, A, B, C라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A, D, B, C, A, B, D, C, A, B, C, D로 이제 4개 중에 2개를 순서대로 세운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 계산하는 게 순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 전체를 나열해서 써봐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A, B, C라고 하는 이벤트가 가능하고 그거를 순서대로 나열한다라고 하면은 A, B, C가 순서대로 나오는 거, 그리고 A, C, B로 나오는 거, 그리고 뭐 B부터 시작해서 A, C로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다 써서 이 가능한 개수를 전부 다 계산해도 되고,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퍼뮤테이션을 수식으로 쓸 때 N개 중에서 K개를 뽑아다가 순서를 세운다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요게 이제 뭐 N, P, K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언제 배웠는지 기억 안 나는데 저도 수학적으로 많이 쓰던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라고 하는 네 개의 이벤트가 가능할 때 우리가 그 중에서 세 개를 순서대로 세운다. 가능한 모든 수녀들을 작성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 써볼 수가 있고요. 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과정들이 퍼뮤테이션에서 배우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 퍼뮤테이션 말고 조합이라고 하는 컨비네이션은 조합이죠. 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순서를 신경 쓰지 않고 가능한 모든 이벤트의 조합을 쓰는 방식도 있어요. 이거 뭐 N 여기 있죠. N, C, K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녀석들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걸 쓸 때는 우리가 좀 구분해서 보면은 좋은 거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순서가 신경 쓰이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원소를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요. 이런 식으로 다 나열을 하거든요. 각각의 원소들을 다 이어붙여가지고 순서가 의미가 있게 뭐 마치 단어처럼 쓰게 되는데 조합은 그러니까 콤비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가능한 모든 이벤트 이 네 개 중에 세 개를 뽑는 가능한 모든 이벤트를 쓴다고 했을 때 순서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떤 부분 집합처럼 뽑혀서 들어가게 됩니다. A랑 B랑 C가 이어져서 A, B, C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런 집합을 뽑는다. A, B, C가 뽑힌 집합을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가능한 이벤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 묶여 있고요. 그 내에서 가능한 이벤트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네 개 중에 세 개를 뽑았을 때 순서 상관없이 세 개를 뽑았을 때 요런 네 종류가 뽑힐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는 순열과 조합을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NPK랑 NCK 이런 식으로 쓰고요. 혹은 이 컨비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저도 이게 어디서 쓰고 어디서 안 쓰고 막 이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벡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컨비네이션을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NPK는 퍼뮤테이션, NCK는 컨비네이션, 오더드 리스트, 오더 없이 리스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요. 우리가 이거를 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였나 이거 배우게? 중학교였는지 고등학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배울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수식을 써주고 그거 외워서 썼었어요. 그냥 아니면은 시험지 뒤에다 그냥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 써보기도 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왜 나오냐,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를 증명할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집합을 이용한 이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여기 적혀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모든 퍼뮤테이션을 쓰면은 그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고르는 거,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순서 이씨 고르는 거, 순서 없이 고르는 거, 이거를 NPK, NCK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얘네들이 집합 기호를 빼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집합 기호들을 쓸 수 있다 그랬죠. 뭐 여기 다 콤마 있을 거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집합 자체가 전체 가능한 모든 이벤트 집합에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죠? 지금 이 빨간 색깔로 묶여 있는 저게 가능한 모든 이벤트들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이 가능한 모든 이벤트들이 되는 거죠. 이거 4C3이라고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4,3하고 이렇게 괄호에 연결해 주기도 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요거를 증명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 방법이 저기 고의 법칙을 이용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거를 보는 것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뭐 다음 시간에 다룰 거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그냥 어 지금 다룰 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전체 4개 중에서 3개를 순서대로 이제 하는 거고, 이건 4개 중에서 3개를 순서 없이 뽑는 거잖아요.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4개 중에 3개를 뽑을 때 순서 없이 뽑는 거랑 4개 중에 3개를 뽑을 때 순서 있이 뽑는 것들을 표현해 보면은 이게 어렵지 않게 이거를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n개 전체에 대해서 순서 없이, 그러니까 순서 상관없이 n개 전체에 대해서 뽑는 거, 이게 좀 귀찮긴 하네. 이게 n개를 예를 들어서 4개가 있을 때 4개의 숫자를 순서대로 뽑으면은 이 4팩토리얼로 나온다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귀찮긴 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 개수가 퍼뮤테이션을 쪽에서 볼까요? 전체 4개가 있을 때 우리가 한 개가 있을 때 한 개를 순서대로 뽑는 거,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를 순서대로 뽑는 거, 세 개 순서 이시 뽑는 거, 세 개 있을 때 세 개를 순서 이시 뽑는 거, 네 개 있을 때 네 개를 순서 이시 뽑는 거. 이런 식으로 집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뭐 세 개, 네 개 중에 세 개를 뽑을 수도 있고 두 개를 뽑을 수도 있고 한 개를 뽑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두 개 중에서 두 개를 순서 있이 한 개만, 혹은 세 개 중에서 세 개를 순서 있이 두 개를 순서 있이 한 개만, 네 개 중에서 네 개를 순서 있이 세 개를 순서 있이 두 개를 순서 있이 혹은 한 개만, 이런 식으로 집합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 개 중에서 한 개를 뽑는 거는 그냥 A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A가 있다고 했을 때 A, B가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순서 있이 두 개를 뽑는 거는 A, B랑 B, A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개만 순서 있이 뽑는 거는 A랑 B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A, B, C가 있을 때 순서대로 나타나는 거 A, B, C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는 두 개 중에서 두 개를 순서대로 뽑을 때 가능한 경우의 수가 2팩토리얼이고 세 개 중에 세 개를 순서대로 뽑을 때 가능한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이다라고 하는 거를 개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A라고 하는 집합, B라고 하는 집합, C라고 하는 집합이라고 했을 때 A 집합의 개수는 아니다. 이거를 2P2라고 하고 3P3이라고 하는 집합으로 씁시다. 4P4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때 정확히는 이게 2P죠. 두 개 중에서 두 개를 순서시 뽑는 거. 이게 2P이고 이게 3P3이고 이게 4P4라고 했을 때 우리가 2P2가 2팩토리얼 K, 3P3이 3팩토리얼 K, 4P4가 4팩토리얼 K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중에서 4P3이라고 하는 걸 지금 찾고 싶은 거잖아요. 4P3이라고 하는 거를 뽑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순서대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를 요걸로 나눠주는 거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이 4P3이라고 했을 때이 4P3이고 4팩토리얼이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4팩토리얼이랑 같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 근데 이제 4P3이라고 했을 때 요 부분이 정확히 얘기해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4P4에서 순서대로 어떤 숫자들이 나왔을 때 맨 마지막 개수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정된 걸로 가져오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4P4를 우리가 표현하면은 이렇게 네 가지 숫자가 순서대로 들어와요. 뭐 NPK라고 했을 때도 여기에 N개가 있고 저기 앞에 N개가 있고 여기 N개가 있고 여기 뒤에는 K개가 있는 방식으로 아니지 N-K가 있고 음, 아, 3이라고 해도 4P3이라고 하면은 4P3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체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세 개만 가지고 쓰는 거예요.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뒤쪽에는 무조건 한 개가 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NPK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앞에 K개를 갖고 오면요. 전체 개수는 원래 N개잖아요. 전체 N개 중에서 K개만 뽑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는 N-K개가 남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N개 중에서 K개를 순서대로 뽑는다는 거는 전체 집합은 뭐예요, 사실? 전체 집합은 NPN이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NPK라고 하는 거를 뽑는 거잖아요. 집합으로 봤을 때 NPN이라고 하는 게 전체 집합이라고 했을 때 NPN이라고 하는 거가 전체 집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NPK라고 하는 집합이면은 그 나머지 집합은 뭐예요? 요 비어 있는 집합은 뭐가 되는 거예요? N-K개가 존재하는 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N-K개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N-K의 팩토리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개수가. 이 집합이, 저기, 이 집합이 N-K개를 나열하는 개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열하는 모든 이벤트의 집합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 NPN에 대해서는 N 팩토리얼 되는데 나머지 여집합 NPK의 여집합에 대해서 계산하면은 N-K의 팩토리얼 계가 돼서 우리가 이거를 나눠주게 되면은 저기 차집합이 계산돼서 여기가 계산되는 거예요. N 팩토리얼을 N-K로 나눠주게 되면은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조금 생략된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이 차집합 계산할 때 제가 그 L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이유예요. 우리가 실제로 연산할 때 집합에서 나눠주기 하면은 차집합 계산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아, 네, 차집합 계산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표현을 여집합 계산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아니지. 요거는 이제 전체 집합에 대한 차집합이니까 여집합이랑 동일하게 되는 거구나. 아무튼 다시 차집합 계산할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게 집합에 대한 나눗셈 연산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합에 대한 나눗셈 연산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본 것처럼 전체 가능한 n개를 n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npn, n 팩토리얼 개라고 했을 때 우리가 n-k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n-k, p, n-k가 되는 거죠. 이게 요 부분에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거잖아요. 요번에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 n-k, p, n-k는 n-k의 팩토리얼이 되니까 우리가 전체 범위 npn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런 집합이 되는 거고요. npn이 요런 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 요 나머지 부분이 예를 들어서 n-k, p, n-k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요 안에 있는 집합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 있는 게 n개를 나열했을 때 n개 중에 k개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차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전체 npn의 집합에서 n-kp, n-k라고 하는 집합을 차집합 빼주게 되면은 우리가 남아있는 부분 여기 npk에 대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나눠줘야죠. 미안합니다. 자꾸 나눠줬을 때 이 n-mpk에 나와 있는 부분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집합으로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야 되는데 왜 n 팩토리얼 계로 나오는지 설명해야 되고 요게 차집합이 사실은 나눗셈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 설명해야 되는데 예, 이 강의 자료에서는 그냥 곱셈의 역방향이기 때문에 나눗셈으로 표현한 거로 좀 가름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 예, 가름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가 우리가 퍼뮤테이션이나 컨비네이션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이런 수식들을 증명하는데도 갖다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했고요. 오늘은 조금 집합으로서 이런 것들이 다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는 데 좀 집중을 했으면은 충분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네,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집합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문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증명하는 건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의 자료 추가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확률에 대한 거를 제가 좀 빨리 진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연구실 기술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확률은 사실 우리가 핵심적인 거 알아야 될 것만 알면 돼가지고 좀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빈자리가 있어서 자료에 좀 빈 내용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네, 앞으로는 좀 더 빨리빨리 그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네, 나머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